자,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이제 마지막 제 3강이 되겠습니다. 제목은 도래할 시대를 위한 형이상학으로 잡아봤습니다. 사실 도래할 시대, 아까 내가 미증의 바이러스들, 이머징 바이러스, 그야말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러한 일들이라고 현 상황을 말했었는데요. 이러한 시대에 과연 앞으로 도래할 시대가 어떠할 것이다 라고 말한다는 것은 사실은 어불성설일 수도 있습니다. 도래할 시대의 철학, 도래할 시대의 형이상학이 어떨지를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미래가 어느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고 결국은 과거와 현재의 연장선에 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러한 전제에서 우리는 도래할 시대의 철학 혹은 형이상학이 이러이러해야 할 것이다 라는 정도는 말할 수 있겠지요. 제 3강에서 이제 말하고자 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도래할 시대의 형이상학이 아닌 도래할 시대를 위한 형이상학이라고 한번 이름을 지어 봤습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은 이제 도래할 시대에 살아야 되겠죠. 우리는 이미 지나가는 시대 혹은 이미 지나버렸는지도 모르는 그런 시대의 지반 위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세계를 여러분에게 도래할 시대의 주인공들에게 넘겨주어야 할 어떤 그런 지평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여전히 우리의 인류 문명은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조금은 극단적인 양자택일의 명제일지 모르겠지만 사태를 보다 단순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전히 서로의 욕망을 자극하고 무한히 소유, 소비, 즉 이 소유와 소비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자연과 타자를 약탈한다는 것인데요. 그리하면서 일시적 풍요에 탐닉하다가 가까운 미래에 공멸할 것인가? 아니면 욕망을 절제하고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것을 서로 나누면서 자연만물과 조화를 이루면서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조화로운 문명으로 진화할 것인가? 오늘날 인류는 이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라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앞서도 얘기했지만 지금 이 PPT를 여러 해 전에 만든 것인데요. 현 시점에서 이 페이지를 보니 여기에 제시된 두 갈래의 길이 더 명확한 현실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상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 두 가지의 선택에서
선택의 기로에 우리가 서 있기 때문입니다. 자, 코로나는 국가를 가리지도 않고 신분을 가리지도 않고 빈부를 가리지도 않습니다. 모두에게, 이 지구에 살고 있는 인간 모두에게 위협이 되고 또 모두를 공격하고 있고 또 우리 모두에게 어떤 경고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서 우리가 여전히 서로의 욕망을 자극하고 무한히 소유 소비하며 풍요에 탐닉할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욕망을 절제하고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것을 나누면서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조화로운 문명을 추구할 것인가? 여러분은 이제 이 두 가지가 더 이상 어떤 철학자의 공연불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현실에서 지극히 중요한 선택의 조건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이미 깨닫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행인 것은 지금 대한민국이 그래도 이렇게 위기 상황에 처해 있는 지구촌에서 후자 쪽에 가능성을 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욕망을 절제하고 우리가 서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을 서로 나누면서 함께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삶을 도모하는 그러한 모범을 우리 대한민국이 보여주고 있고, 그것이 소유와 소비의 욕망에 완전히 지배당하는, 어떻게 보면 그것이 선진국의 국민들의 권리처럼 여겨졌던 유럽과 미국과 일본과 같은 그러한 국가의 방식, 그 국민들의 방식들, 그러한 것이 몰락하고 오히려 우리 대한민국의 이러한 대처가 지구촌의 리더십으로 작동하는 이런 현실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너무 지나친 해석일까요? 나는 우리가 오늘날 코로나에 대해서 이렇게 대처할 수 있는 문화적 저력에는 어떤 동양 문명 안에 있었던 오래된 어떤 이 삶의 연장, 달리 말하면 우리 동양인들의 혹은 우리 한국인들의 심성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어떤 깊은 집단 무의식과 같은 그러한 것들이 작동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동양인들은 천지만물의 자연은 자연스러움과 자발성을 가리키는 것인데요. 이 천지만물의 자발성에 순응해서 조화를 이룰 것을 요구해 왔습니다. 천지만물이 나와 더불어 혼연일체라는 것을 이해하고 만물을 이롭게 하는 것이 곧 나를 이롭게 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동양철학은 언제나 강조해 왔습니다. 한 예로 노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천지가 비록 크지만 그 변화는 균형을 이루고 만물이 비록 많지만 그 질서가 정연하도록 하는,
자연의 생태적 자기조절력이 유지되도록 인간은 배려해야 한다라고 노자는 가르쳐 왔습니다. 그러기에 인간은 만물을 이롭게 하면서도 만물과 다투지 않는 그러한 물과 같은 존재가 되어야 한다라고도 말했습니다. 장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물을 조화시켜도 의롭다고 여기지 않고 그 은택이 만세에 미쳐도 어질다고 뽐내지 않고 상고보다 오래되었어도 장수한다고 내세우지 않고 하늘을 덮고 땅을 실으며 만물의 온갖 형상을 조각해내어도 이를 교묘하다고 여기지 않는 자, 그것은 바로 자연입니다. 자연 그 자체를 가장 큰 스승으로 삼아야 한다라고 장자는 이야기합니다. 도래할 시대를 위한 철학, 아까 이야기했지만요. 이러한 동양의 오래된 지혜가 곧 도래할 시대의 철학이다라고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도래할 시대의 철학을 위해서 어떤 힌트를 줄 수 있다. 도래할 시대의 철학이 마땅히 이러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떤 영감을 얻을 수 있다라는 점에서 의미를 지닌다고 하겠습니다. 자, 분명한 것은 새로운 문명이 요청하고 있는 것은 다음과 같은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도래할 시대를 위한 철학은 반드시 아래와 같은 컨텐츠를 갖춰야 될 것입니다. 먼저 도덕, 정치, 사회적인 요청입니다. 그것은 인류가 근대의 뿌리 깊은 그러한 소유와 자연에 대한 지배의 관념에서 탈피할 것을 요청합니다. 또한 정치 권력의 기능과 역할이 축소될 것을 요구합니다. 대신에 시민적 자유와 권리가 실질적으로 증대해야만 하겠지요. 또한 경제적 분배 정의를 실현할 것을 요청합니다. 자연계에 대한 약탈에 기초하지 않는, 즉 자연과 화해하고 조화하는 사회를 구축할 것을 요청합니다. 이상은 도덕, 정치, 사회적인 요청입니다. 또한 새로운 문명은 정신과 심리적으로 다음과 같은 것을 요청합니다. 인간이 욕망으로부터 진정한 의미에서 해방될 것을 요청합니다. 또한 무욕한 인간 본성의 잠재적 측면을 재발견할 것을 요청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인간이 본래 탐욕스럽고 인간이 본래 욕망을 가진 존재다라고 하는 그러한 상상, 그러한 형이상으로부터 벗어나서 인간의 본성이 본래 순수하고 사욕에 의해서 지배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인간 본성의 가장 순수한 잠재적 측면을 재발견할 것을 요청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본성을 회복하려는 노력에 경주할 것을 요청합니다. 이것은 이제 인간의 도덕적 성찰과 자기 수양, 욕망의 절제, 마음 챙김 이런 것들을 요청한다는 것이죠. 이제 도래할 시대를 위한 철학은 이러한 도덕, 정치, 사회적 요청과 정신, 심리적
요청에 부응하여 구축되어야 할 것입니다. 먼저 소유의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노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천지 만물의 근원인 도는 만물을 살리고 기르면서도 만물을 소유하거나 지배하지 않으며 이에 의존하지도 않는다. 이를 아득한 덕이라고 한다. 라고 합니다. 이것은 만물을 만들고 주재하고 소유하고 지배하는 서구적인 신학, 서구적인 신의 모습과 너무나도 다른 도의 모습입니다. 만물이 살고 만물이 번성하는 그 배후에서 이 자연의 섭리, 원리라고 볼 수 있는 도가 작동하고 있지만 그 도는 만물을 소유하거나 지배하지 않고 또한 도가 만물에 의존하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이러한 도를 본받을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장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장자 지부규라고 하는 편에 나오는 말인데요. 도를 얻어서 소유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장자의 화자는 너의 몸도 너의 소유가 아니거늘 내가 어찌 도를 얻어 소유할 수 있겠느냐라고 대답합니다. 내 몸이 나의 소유가 아니라면 도대체 누구의 소유란 말입니까? 라고 묻자 다시 내 몸은 천지가 너에게 위탁한 형체일 뿐이다. 삶은 너의 소유가 아니다. 그것은 천지가 내게 위탁한 조화일 뿐이다. 너의 본성과 너의 목숨은 너의 소유가 아니다. 그것은 천지가 내게 위탁한 순리일 뿐이다. 자손은 너의 소유가 아니다. 그것은 천지가 너에게 위탁하여 너의 허물을 벗고 나오도록 한 새로운 생명일 뿐이다. 장자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도래할 시대의 철학을 위한 어떤 영감을 얻을 수 있죠. 오래된 미래의 형이상학이라는 제목으로 다시 한번 사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우리의 이야기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네요. 자, 여기 다시 원래의 그 사과가 있습니다. 이 사과가 서구의 자연지배의 역사 속에서 어떤 형이상학적 밑그림 위에 놓여져 있었는지 여러분들은 기억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과를 새로운 형이상학의 토대 위에서 상상할 수는 없을까요? 자, 한번 들어가 볼까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 여기에 보여지고 있는 이 구슬, 하얀 구슬, 모든 원자, 투명한 구슬입니다. 이 투명한 구슬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보이시죠? 이 연결의 선들, 이 연결의 지점들. 마치 이것은 인터넷망을 보는 듯하군요. 그렇죠? 전 세계적으로 연결된 어떤 인터넷 접속망을 보는 듯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본래 뭐냐면은 인드라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교의 세계관입니다. 불교 혹은 불교 이전의 동양의 인도에서 인도인들이 상상했던 세계의 모습입니다. 모든 개별자들은 이 구슬처럼 전체 세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개별자이지만 동시에 세계와 끊어질래야 끊어질 수 없이 연결되어진 인드라망 안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슬은 이 구슬 안에서 다시 다른 구슬을 반영합니다. 보다시피 다른 구슬의 연결망들이 다 이 구슬에 다 투영이 되어 있죠. 이렇게 하나의 구슬은 온 세계를 그 안에 담고 있고 온 세계가 또한 하나의 구슬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서로 연결되어지고 내가 타자를 반영하고 타자가 나를 반영하는 이런 조화와 상생의 세계, 이것이 바로 인드라망입니다. 사과는 이러한 인드라망 안에 놓여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이런 사과가 있네요. 자, 이것은 음과 양이지요. 이것은 오래된 태오와 복희의 신화 세계입니다. 세계가 음과 양으로 나눠지고 하늘과 땅, 해와 달로 구성되어 있는 이러한 도상들은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서구적 신화의 세계 속에서 신라권의 선악과 전혀 다른 어떤 직관적 이미지로 우리에게 다른 모양의, 즉 달리 상상된 우주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주는 상생과 조화의 우주이겠죠. 탐욕스러운 인간이 신라곤으로부터 추방되어지는 우주가 아니고 아담과 이브가 서로가 서로를 배반하며 등을 돌리며 울고 있는 그러한 세계가 아니고 음과 양이 서로가 서로를 껴안고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며 함께 해와 달이 세계를 지탱하는 그러한 상생과 조화의 우주입니다. 우리 태극기 안에도 사과가 있네요. 역시 태극기가 상징하는 것은 이러한 조화와 상생의 세계입니다. 음과 양의 두 기운이 전체 우주를 이루고요. 이것이 태극입니다. 건곤감리의 네 궤가 서로 다르죠. 차이를 지니고 있죠. 차이를 지니고 있는 이 네 개의 궤가 우주의 기본적인 네 개의 힘을 구성합니다. 이 건곤감리는 각각 하늘과 땅과 불과 물을 상징함으로써 서로 대립되어진 것이 서로를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지탱해주는 그런 조화와 화해의 우주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래된 빗살무늬 토기인데요. 여러분이 빗살무늬 토기에 우리나라 신석기 시대의 이 빗살무늬 토기의 이 빗금이 아주 무절제하고 우연적이고 제멋대로 그려진 쭉쭉 그은 그러한 선으로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 이 빗살무늬 토기를
밑에서 올려다보면 이러한 대단히 정교하고 정연한 이러한 문양이 새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은 신석기 시대의 고대인들이 상상했던 형이상학입니다. 신석기 시대의 고대인들이 상상한 이 우주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를 이렇게 표상한 것입니다. 그것은 가운데의 중심으로부터 파생되어져서 밖으로 환산하며 퍼져나가는 빛이지요. 빛, 광명, 이러한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자, 역시 이러한 빗살무늬 위에 사과가 올라갔을 때 이 사과가 어떻게 보이나요, 여러분? 위협적인가요? 먹으면 안 될 것 같은가요? 그렇지 않죠. 그저 직관적으로 이것은 확산, 나눔, 재생, 뭐 이런 그 이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시 동일한 상징 체계입니다. 팔주령은 기원전 4세기 청동기 시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유물이죠. 국보 143호인 팔주령을 내가 가져와 봤는데요. 대단히 정교한 청동기물입니다. 이 상징 위에 또 한번 사과를 얹어봤습니다. 앞에 우리가 빗살무늬 토기 위에 이 사과가 얹어져 있을 때와 같은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게 필요한 상상은 이러한 것입니다. 자, 이 팔주령을 들고 이 팔주령을 흔들면서 여기에서 울려 퍼지는 신성한 소리를 경배했던 우리 조상들은 과연 이 우주를 어떻게 상상했을까? 그것이 최소한 자연에 대한 정복과 지배를 일삼았던 그러한 형이상학과는 그 결이 많이 다르지 않은가. 빛이 확산되어 사방으로 퍼져나가서 어둠의 세계를 물리치고 밝음으로 화하는 세계, 조화와 상생의 세계, 역시 이 이미지에서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마지막으로 말하지만 이 동영상 강의가 익숙치가 않은 데다가 이 3시간의 강의를 지금 연달아 녹화하다 보니 지금 나도 상당히 좀 필요한 상태고요. 지금 시간이 이미 새벽이 다 되어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두서없이 이제 여러분에게 말을 하는데요. 마지막으로 보여주겠습니다. 다시 사과합니다. 사과가 나무에 걸려 있네요. 꽃이 피었습니다. 꽃이 피면 열매가 맺겠지요? 자, 그 뒤에는 어떻게 될까요? 자, 이와 같습니다. 생명 평화의 세계, 운의 형제, 온 우주 안이 모두가 형제이고 사해가 동포인 세계. 결국 다 함께 행복한 세계, 무한 경쟁, 적자 생존, 강자만이 살아남는 정글. 불과 얼마 전까지 이른바 선진국이라고 부르던 나라들이 앞서서 창도하던 세계의 질서, 그런 것들이 속수무책으로
바이러스 앞에 무너지고 있는 이 세계, 그 뒤에 우리가 다시 꿈꿔야 할 세계, 도래할 새로운 시대의 문명, 그것이 이 사과나무와 같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다 함께 행복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럴 수 있는 위대한 문명의 힘이 우리에게, 우리 대한민국에, 그리고 여러분들 각자에게, 또 우리 군산대학에 있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 자각하고 통찰하고 믿어 의심치 않도록 합시다. 지금의 이 어려움이 다시 이 사과나무에 꽃이 피고 열매가 맺도록 하는 그러한 전환의 기회이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비록 힘들지만 이 위기를 잘 넘김으로써 우리가 다 함께 더욱 행복한 지구, 여러분, 또 여러분의 자손들, 위대한 문명, 그 중심이 되는 대한민국, 그러한 것들을 함께 꿈꿀 수 있길 바랍니다. 두서없는 강의를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상 마치겠습니다.